안녕하세요. GT의 삼국사 오늘 드디어 마지막 주제 10입니다. 조선 후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정리를 하고 1단원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하게 될 거냐?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탕평 정치 하면 떠오르는 왕이 두 명 있죠. 영조와 정조를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던 세도 정치기의 상황은 또 어떠했는지 우리가 흐름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난을 정리를 했습니다. 양난, 난이 두 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떤 전쟁이었죠? 바로 임진왜란과 그렇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이 양난을 기준으로 그 이후를 우리가 보통 조선 후기로 이제 따로 구분을 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통치 체제가 다시 정비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임시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비변사의 기능이 비대화됩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방과 관련 없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다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조선의 중앙정치기구였던 의정부 6조의 기능이 약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뭔가 좀 폐단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군사제도도 개편이 됩니다.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5군형 체제가 중앙군으로 모습을 갖추게 되고요. 지방에는 노위부터 양반까지 싹 다 소고군 체제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지만 비상시에는 모두 다 군대에 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도 많이 죽고 또 땅도 황폐화되고 인구 파악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세금 걷는 수치 체제를 또 개편하기도 합니다. 전세, 땅에 매기는 세금으로서 영정법으로, 그다음에 공납, 특산물을 걷는 제도로서 대동법으로, 그다음에 군역으로서는 균역법을 실시를 하면서 조선 후기에는 세금 걷는 제도가 이렇게 바뀌게 됐구나라는 것만 오늘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한국사 B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선조 때 이제 사림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고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고 가장 먼저 정권을 잡았던 세력이 바로 광해군 때 북인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광해군이 결국 쫓겨나죠. 인조반정, 서인 주도로 그다음에 일부 남인이 참여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자 당연히 북인도 함께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정치가 전개가 됩니다. 인조반정이었죠. 방금 얘기한 게. 자, 인조 때 병자호란을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의 둘째 아들인 효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효종이 죽고 이제 현종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인과 서인 사이에 예송이 발생합니다. 요거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효종이 1619년생이에요. 그리고 인선왕후가 161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효종의 왕비가 인선왕후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의 대비가 있었는데 자의 대비는 효종의 새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어머니. 자, 그러면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새어머니 자의 대비가 효종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먼저 죽을까요? 효종이 먼저 죽겠죠. 그리고 며느리인 인선왕후가 새 시어머니인 자이데비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또 먼저 죽겠다라는 게 생각이 되시죠? 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효종이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 살아있는 새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자이데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바로 예송 논쟁, 1차 예송이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인선왕후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살아있던 새 시어머니 자이 대비는 또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 요게 바로 2차 예송 논쟁이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이런 거죠. 자, 효종이 죽었어요. 상복, 자이 대비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될까요? 3년일까요? 1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죠? 임금이 돌아가셨으니까 임금이니까 비록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임금 대우를 해서 길게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남인이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은 임금이긴 하지만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이기 때문에 짧게 1년만 입는 게 원칙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 세력이 이깁니다.
그래? 그러면 서인 뜻대로 짧게 1년만 입도록 결정을 내리겠소. 땀 삐질삐질. 아마 이때 현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야, 니네 아빠는 임금이긴 하지만 둘째야, 둘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인선왕후가 또 죽어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왕비이니까 길게 입어야 된다. 아니다. 둘째 며느리이기 때문에 짧게 9개월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서인 사이에서 결국 현종은 우리 아빠는 왕이었어. 남인 말대로 장자 첫째 아들의 대우를 해서 길게 입게 하겠소라고 당차게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2차 예송은 남인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예송을 겪으면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살벌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학문적 논쟁이었을 뿐인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둘째라고 볼 수도 있고 임금이니까 좀 특별 대우를 할 필요도 있고 그렇죠. 둘 다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조금 건전하게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지나서 숙종 때 환국을 거치면서는 상당히 살벌한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붕당 정치가 조금씩 변질되던 시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혹시 장희빈이라고 들어봤나요? 네, 숙종이 매우 사랑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숙종이 있잖아요. 사랑과 정치를 동시에 쟁취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왕비가 인현왕후거든요. 인현왕후 뒤에는 서인 세력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장희빈 뒤에는 남인 세력이 뒤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현왕후가 숙종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서인 세력이 기세등등해지는 거예요. 숙종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안 되겠는데? 서인이 너무 강해졌어. 당신 좀 나가 있어. 인현왕후를 쫓아내버리죠. 그와 동시에 서인 세력들도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장희빈을 키워주죠. 장희빈을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남인 세력들도 커지게 되겠죠. 이것들 봐라. 남인 세상이구만. 당신은 사약을 받아야겠어. 죽여버리죠. 그와 동시에 남인 세력들도 다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환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임금이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을 서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용을 하고 싸움을 붙였다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번에는 남인이 오라 그러면은 이제 서인들이 다 사약 먹고 죽거나 쫓겨나거나 귀양 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인이 너무 기세등등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또 싸움을 붙여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서인의 손을 딱 들어줘요. 야, 이번에 서인이 옳다. 이러면은 이제 복수해야 되죠. 서인 입장에서는 남인들한테 막 엄청나게 막 사약을 내려주소서 막 숙종한테 얘기하고 남인들이 다 쫓겨나고 귀양 가고 죽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집권 세력이 왕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그런 정국을 우리가 환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권을 잃는 순간 내 목숨이 위험해졌어요. 목숨을 걸고 정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사약 속에서 남인과 서인 사이에는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최종 승자는 누가 됐을까요? 서인일까요? 남인일까요? 최종 승자는 서인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남인 세력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를 놓고 서인에서도 약간 온건파와 약간 좀 강경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인 세력이 소론과 노론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붕당 사이에 이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차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권력을 잡았던 세력은 노론 세력이고 이때 이제 영조와 정조가 등장을 해서 야, 니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니까 이게 되겠냐. 우리 사이좋게 좀 정치하자. 라면서 탕평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영조와 정조 둘 다 탕평 정치를 추진을 했는데 좀 했던 일의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영조는 붕당에 상관없이 정치를 하자.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정치를 해나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국립대학교였던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저쪽 먼 지방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던 원로 선비, 살림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살림들의 근거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이게 문제였어요. 이조 전랑직을 놓고 서로 붕당끼리 대립을 했거든요. 이조 전랑직이 어떤 직책이냐? 품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공무원은 아닌데 이 3사 언론 기구죠. 여기에 인사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훈계는 낮지만 권력이 막강했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로 서인은 서인 세력을 또 남인은 남인 세력을 앉히려고 붕당의 대립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조 전랑직의 권한을 대폭 시키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군역과 관련해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금을 50% 세일을 해줘요. 그게 바로 균역법이에요.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수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청계천을 공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탕평 정치를 추진하는 한편 백성들의 삶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다. 그게 바로 영조의 업적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사도세자가 있긴 한데 사도세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 즉 영조의 손자가 이제 정조죠. 그리고 정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서 고른 인재를 등용하면서 탕평 정치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으로서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을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젊은 관리들을 과외를 해가지고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왕의 친위 부대, 왕을 호위하는 군대인 장용령을 따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원에다가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사또 있잖아요. 수령. 그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도록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방 양반들, 사림들이 주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시전 상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특권들을 없앰으로써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통공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서얼은 엄청 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이 정조는 서얼들을 아주 귀하게 씁니다. 그래서 막 규장각에 이렇게 뭐 등용시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전통편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조, 정조 이렇게 업적을 좀 구분을 해 두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능에서는 정조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갔으면은 참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 그다음에 헌종, 그다음에 철종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대체로 나이가 어리거나 정치를 잘 모르는 왕들이에요. 힘없는 왕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는 풍양조 씨, 또 안동 김씨 등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가문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인다는 게 뭡니까? 머니잖아요, 머니. 돈을 갖다 바치고 관직을 사게 되는 거예요. 나 광진구청장 되고 싶어요. 뿌잉뿌잉 이러면서 2억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 2억? 괜찮아. 알았어. 그러면은 너 광진구청장 해. 그래서 광진구청장이 된 거예요. 내가 광진구청장이 되는데 2억을 투자했잖아요. 광진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본전 생각이 나겠죠? 누구로부터 본전을 뽑아야 될까요? 그렇죠. 광진구 백성들한테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진구 백성들은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서 수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펼쳐지게 된다.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매관 매직이 성행하게 되면서 썩어 빠진 관리들, 탐관 오리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힘들죠? 백성들이 힘들겠죠. 수탈이 심해질 테니까요. 수탈이 심해지면서 삼정이 문란해지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풍양조씨, 안동김씨 권력을 잡죠? 그랬더니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사가는 모습이에요. 사또 임명장이죠. 그리고 돈을 바쳤으니까 이거 이상으로 백성들한테 세금을 빼앗아야겠죠? 그래서 땅에 매기는 세금, 전정, 좀 과하게 걷는 거죠. 그다음에 군역과 관련된 세금, 군정, 이것도 뭐 갓난 아기 또 이웃집 것까지 막 과도하게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는 복지제도였는데 싸게 쌀을 빌려주는 복지제도였던 환곡도 뭐 대충 뭐 안 좋은 쌀 또는 모래를 섞어가지고 주면서 이자는 내라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을 하면서 백성들의 삶이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자, 참다 못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반란 두 가지가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예요. 홍경래의 난이 먼저 일어났어요. 여기 평안도 지역이죠.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엄청 차별받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백성들이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을 차별까지 해. 그때 몰락한 양반 홍경래가 싹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죠. 네. 물론 이제 진압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다가
1862년도가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진주, 그다음에 이제 단성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서 이 농민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때가 1862년이고 1862년이 임술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해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농민 봉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불러요. 규모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깜짝 놀라서 농민들이 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뭐 삼정이 문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삼정을 좀 개선해 봐. 라면서 나라에서 삼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삼정이정청을 설치를 합니다. 잘 됐을까요, 개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은 바로 흥선대원군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종의 아빠죠. 네. 그 1862년이 임술농민봉기고 그로부터 딱 1년 후인 1863년도에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는데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과연 흥선대원군은 이 삼정의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안녕.